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3차 모의고사를 이제 할게요. 예. 13차 모의고사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제2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이제 했던 내용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2차 개정안은. 그래서 그 개정안의 명칭은 2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학교 역사교육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예전에는 1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는 요거는 한국사 별도 교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심상소학교 보통교재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단일교재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사를 이제 배울 때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단일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차 조선령 교육령 개정과 2차 조선교육령의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조선교육령 관련된 부분은 역교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강개토 대항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강개토 대항비 중에 이제 크게 세 부분 나누는데 두 번째 부분인 여러 가지 정복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제가 한번 냈는데 기출에서는 요번에 기출에서는 동부여 정복 관련된 기사를 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임나가야 관련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400년에 강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에 공격을 했던 외를 쳐부시고요. 외의 근거지가 되었던 임나가야의 종발성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했죠. 그러면 강개토 대왕이 왜 임나가야를 공격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임나가야는 그 당시 이제 금강가야죠. 예. 백제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제는 이제 중국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4세기 초반에 낙난과 대방이 멸망하고 나서 낙난과 대방의 역할, 중국 문화의 수입 경로 역할을 그 당시 백제가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가야의 중심세력이 금강가야였죠. 그래서 백제와 금강가야가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라가 고구려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 대립축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외는 분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마토 정부 외에도 여러 이제 호적 세력들이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반도에 철기를 얻기 위해서 또 중국 문화를 이제 중국 문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백제와 고유의 가야의 금강가야의 용병으로 이제 이렇게 착취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리고 그 용병들이 신라를 공격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강개토 대왕은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금강가야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이제 그때 공격을 받고 이제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정기가야 혁명에서 후기가야 혁명으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매금이 나오는데, 니은에. 자, 신라 매금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네모나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매금이라는 의미는 마립간이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이제 비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신라 울진 봉평기에 매금이라는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비칭보다는 그 당시 왕과, 마립간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가덕의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립간 내용을 보면, 네모낭의 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 고구려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박석김이 상성이 번각 대성했던 왕위를, 네모낭 김씨가 독점하게 되고요. 왕호도 예전에 이사금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을 마립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립간의 의미는, 마립이라는 뜻은 큰 말뚝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큰 말뚝에 앉아있는 수장이라는 뜻이죠. 대수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왕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넘어갔던 부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이 좀 달라요.
상호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다시피 내물마리간 때부터, 내문학 때부터 사용됐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상호유사 같은 경우에는, 상호유사가 그 마리간 이렇게 있고요. 이에 반해서 삼국사기죠. 예. 자, 삼국사기는 말을 잘못했는데, 예.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마리간을 사용한 시기가 눌지망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그 되게 통솔로, 내문학 때 마리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3번을 이제 볼게요.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는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진삼국사기 표적. 그래서 김부식이 이제 앞으로 삼국사를 만들고 나서 삼국사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 취지를 밝힌 거고요. 그다음 나는 삼국유사의 단군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최초로 삼국유사에서 구조로 내렸던 단군 조선을 신화를 그 관련된 내용을 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충 페이지 1페이지 펴보세요. 자, 삼국사기는 이제 구삼국사기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 구삼국사의 기본 유교사가를 입각해서 기전체로 서술됐고요. 보수적이고 사대적 성격이 있고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고요. 편찬 시기는 되게 이제 그 1145년이에요. 1145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났죠. 묘청인난이 1135년에 일어났는데 그 중간 사이죠. 그 편찬 시기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편찬 목적은 모청의 난을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술 방식과 구성 요소를 보면 기전체고요. 구성 요소는 봉기, 열전, 지, 연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위견 논찬과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그 삼국사기만큼 이제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에 넘어가고요. 의의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수다. 그래서 그 예전의 사수도 있긴 있지만 예전의 사수는 없어졌고 되게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부분적으로 남았고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 내용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쓴 2차 사조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판본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중종 때 옥산성에서 발간된 판본이에요. 만질본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오래된 판본이다. 그 예전에 이게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 옥산성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현정을 모신 서원이죠. 자, 삼국유사는 불국토에서 입각해서 홀란대사를 통합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무신정변이나 그 몽고족의 침입이 있었죠. 그 기층사회 붕괴됐어. 그래서 기층사회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민담,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이 구조로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걸 글자로 남기기 시작했죠. 예. 자, 불교사관을 체계화시키려고 했다. 편찬 배경은 고려국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의 올바른 계승, 사가의 특징은 역사의 시작을 단곤조선으로 이제 설정했고 주체의 도덕적 문화 정통을 서술했고요. 선종 중심이었고 신라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서술 체계가 이제 그 다양해요. 예전에 고선정 체제부터 해서 야사, 기입편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입편 서문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분말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유사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 중심의 기사분말체지만 비슷하다. 기사분말 비슷하다. 그래서 기사분말 유사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체제가 없어요. 이거는요. 보통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분말 유사체. 그렇지만 특정한 기존의 체제와 다른 독특한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사 서사나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을 했고 그래서 자료 수집의 충실성을 기했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통을 중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는 이제 신라 중심이었고 중국적 사조를 너무 신뢰했다. 그 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비교표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면
가사료와 관련된 사서에서 나에 실려있는 내용을 제한 이유를 써보시오. 여기는 삼국유사에는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일단은, 김부식 같은 경우에 유교적 합리주의 표방 있죠? 무징불신, 부역개혁난신, 근거에 입각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그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적 사유를 표한 신이에 대한 기록을 배제시켰거든요. 예, 유교적 합리주의 표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다 더 추가하자면, 사기는 삼국사에 관련된 단대사야. 통세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제 삼국사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삼국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거예요. 그럼 왜 삼국유사는 집어넣냐? 여기도 삼국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사란 말 자체가 삼국사기를 보충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을 채워놓으니까 고조선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단군신화를 집어넣은 거고, 자, 공통점은 이제 신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바다에서는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그 1차 갑오개혁 때 공포했던 소학교와 사립학교 설립 방침인데, 자, 요거 이제 살펴보기 전에 9월 말에 교육정책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개항의 교육정책은 전반적으로 동도석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근대적 학문과 함께 예전부터 배웠던 그 정통적 교육도 같이 배우는 이 동도석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잠깐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일제 간섭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변질된 방향으로 시험을 나왔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에 반영이 됐고, 이게 공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초기 때 기본 반영은 동도석이고요. 그 당시 간민학자 기관이었던 원산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서구식 교육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문학이나 유경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유경공원에서 이제 헐버트 같은 미국인 교사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정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균관을 정비하고 서당 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 때는 이제 학문학문을 설치하죠. 예전에는 그 예조가 이제 뭐 외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총괄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만 전담할 수 있는 학문학문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소학교, 사범학교 설립 방침을 정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교육 목적이 국가의 관리 양성에 과거 시험을 봐서 국가 관리 양성에서 엘리트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런 교육 방식에 벗어나서 일반 민들을 양성하는 근대 국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양성하는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소학교가 필요해. 그래서 소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소학교 만들면 되겠어요? 교사도 양성해야겠죠. 사범학교를 만든 설립 방침을 내세웠죠. 물론 이건 방침이고, 이제 앞으로 구체화된 거는 을미개혁 때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하면서 좀 빠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동도서기제가 아니라 이제 서기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근대 국민 육성을 목표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정통교육의 의미가 점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충효만 강조했다. 그래서 서구식 시종 같은 경우에는 와 일본식 충효만 강조했다. 이것이 교육입국조서에 반영됐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일본식 충효라는 건 뭐냐면 효를 충과 일치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효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하와 왕의 관계도 너네들이 이제 부모님이 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하라. 그래서 이는 일본식 충효를 강조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긴 한데 좀 왜곡된 거예요. 성리학적 유교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르죠. 왕이 왕답지 않으면 어떻게 쫓겨날 수 있죠? 반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을 인정받는 것은 왕이 왕답하시죠.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강조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1번의 영향력이 상실한 후에 다시 이제 동도서기적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4번의 밑줄적인 간청의 명칭은 1차 가보개혁인가 항모 암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항모 암호는 이제 간청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학부로 이제 바뀌게 돼요. 또 그다음 교육 추구 방향은 이제 그 동도서기적 방향을 쓰시면 돼요. 국가 관리 양성 위주로 기존의 교육 방식을 탈피해서 장차 일반 민이 모두를 근대 국민에 융성하고자 했고, 교육의 비중은 의리와 시무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대적 학문 같은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두는 그 동도서기 개념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어떤 분은 요게 이제 그 2차 가보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충효 이렇게 답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 달아 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1차 가보 개혁이고, 그 예전에 나왔던 거는 05년 기출문제는 2차 가보 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문제를 좀 비틀어서 이제 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치통감과 관련된 거야. 자치통감. 그래갖고 그 앞부분은 이제 자치통감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초 이렇게 있죠? 네, 점 찍어 놓은 거는 그 당시 자치통감의 영향을 받은 사서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치통감 살펴보기 전에 관련 내용을 이제 프린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3페이지 보세요. 송대문화. 자, 송대문화의 전반적 성격 외워두시겠죠? 국수적이고 서민적이고, 이에 반해 당나라는 국제적 귀족적이죠. 예전에 한번 대조적인 문제, 대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송나라는 역사학이 발전됐는데, 지배자의 정통성이나 군신과 명분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경향이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하위 사상이 입각해서 썼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서가 이제 사마강의 자치통감이에요. 천년째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송나라까지 썼던 통사다. 그래서 종전의 단대사가 아니죠. 그리고 기전체 사서 적혀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강의 자치통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목체고 다시 편집한 것이 주위의 통감 강목이에요. 예. 그래서 자치통감 중에서 이제 도덕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별했죠. 그래서 강과 목으로 해가지고 분류했죠. 그래서 사실을 선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개입됐다. 그 다음에 원주의 통과기사본말은 그 사건 중심의 서술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최초로 원추가 자치통감을 다시 사건 중심의 서술을 했고, 그리고 기사본마체는 기본은 이제 편연체인데 사건과 인물은 이게 인과관계 입각해서 서술한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는 백과사전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태평호감이나 태평강기, 문헌영화, 책보공부, 그래서 문학이나 사서, 그 다음 철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문학적 서민문화가 발달돼서 그 시간이나 사가 발전됐고, 연극 같은 것들이 발전됐고요. 과학기술로서 이제 중국의 3대 발명품이 이때 만들어졌죠. 할자, 인쇄술, 나침반, 하약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됐다. 예전에 하약의 전파 과정,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제리수죠. 예, 제리수의 전파 과정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5번의 밑줄진 역사서의 영향을 받은 기획과 니은의 사서 명칭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은 편연체를 기반으로 하되, 이걸 이제 인물과 사건별로 이렇게 중심으로 서술된 거니까 원추의 통감기사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마강이 이제 그 비난한 거죠. 그래서 사마강 위를 정통을 봤다. 겉으로는 무통을 봤다고 하지만 위에 연어를 사용해갖고 그걸 본 거죠. 근데 촉화 정통을 내세워갖고 자기는 이제 이걸 쓰겠다. 이건 주의의 통감 강목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국지에 이제 정통 문제 관련돼갖고 기출문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학론과 이학과 사줬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거 이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보충 페이지 4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본의 대외 침략 관련돼 갖고 이제 보면 크게 아시아적 연대론, 정황론, 그 다음에 타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적 연대론은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구미 열강들 물릴 시작. 근데 있고 전환론은 이제 한국을 치자. 그래서 전환론을 둘러싸고 국내 잔류파하고 구미 시체파의 논쟁이 있었다가 그 당시 그 국내 잔류파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이나 전쟁이나 자유민권 운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타다도는 후쿠자 유키치가 주장했던 거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타다 입국론은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군화파로 넘어가자. 우리도 유도부 넘어가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점령하자. 뭐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문제 풀어보면 6번에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하쿠라 사절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론자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사족 반란이나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에 영향을 미쳤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 이제 노화 관련 극화 수업과 관련된 거죠. 극화 수업은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역교론에서는 매년 나오는데도 나와요. 예, 그래서 계속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은 요게 적용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극화 수업 개념을 보면요. 4페이지 프린트 자료 보면 5페이지네요. 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처한 사안과 조건 속에서 행동 결정을 추측해보는 과정이다. 예전에 추측과 관련돼서 기출의 문제 나왔고 그래서 극화 수업 특징과 유형을 보면 특징은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로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수업 목적이 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 탐구에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이제 영국식, 다큐멘터리식, 뉴스 보도식, 시사 토론식 등등이 있고 그래서 학생이 조직하는 방식이 연기자 선발 방식,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같은 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끝난 다음에 각 모든 사항을 비교 가능하고요. 이게 너무 이제 지루할 경우에는 같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제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입을 강조하고 싶으면 연극식, 그다음 역사적 판단력을 강조하면 모의 재판이나 시사극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수업 단계도 예전에 한번 07년 기출문제 나왔죠. 영국 준비, 영국 공연, 영국 분석. 그 다음에 극화 수업 유의점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연극 대본을 작성할 때 이제 기존의 대본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야 돼. 왜 이것도 수업이야. 이걸 통해 역사의식도 이제 함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해 피상적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교사가 대본 작성과 역사 이해를 할 때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유를 제공하거나 질문을 통해 탐구한 내용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토의어 평가 과정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토의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 체크리스트에서 상호 평가를 하고 이때 기준은 좀 달라요. 연극식과 시사토론곡이 다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7번에 문제 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극화 수업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14차 모의고사 때 따로 냈어요. 이 부분을 그래갖고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극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평가 기준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연극 수업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시사토론곡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럼 가의 평가 기준을 뭘 써야 되냐? 자, 극이 역사적 인물의 행위와 의도, 동기,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무엇인지 쓰시고요. 자, 나의 평가 기준은 역사적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를 설득력이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은 중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중상주의 볼게요. 자, 7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상주의는 이제 크게 중공주의, 무역차익설, 산업보호주의, 중공주의라고 하죠. 이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업보호주의와 중공주의는 무역차익설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업활동이 국가의 부를 중단시키는 수단이고,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중공주의는 금을 재고로 인식해서 축적해가지고 하는데 금이 이제 생산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무역차익주의, 콜베르가 이제 지청했기 때문에 콜베르주의라고 하죠.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상공업 보호 육성하고 식민지 경영을 통해 원료 조달 및 상품 판매 시장을 하기 위한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의의는 국가 상공의 발달이 미약하고 시민계층이 성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8번의 가와 나 사료는 동일한 사람들에 위해 쓰여진 편지 내용이다. 콜베가 썼어요. 기획의 내용에 반영된 중상주의 관한 인원을 쓰고, 자,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칭품의 공업을 다시 살리거나 세워야 된다. 관세와 관련된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요거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무역 차익세예요. 그래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제 정책 내용은 뭐라고 이제 쓰셔야 되냐면, 서총에 있는데 수입 이존 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 유럽 각지의 숙련공들 대화, 프랑스 노동자들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요. 자,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사업을 보호하고 수입 포부에 대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그냥 강력한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프랑스 국내 사업을 진흥한다 등등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예전에 이제 공군력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전형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도 나오고, 니비우스와 플루비누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의 비교를 볼게요. 자,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지방을 돌면서 그의 여행과 경험을 반영을 했던 내용들을 썼고, 문학적 서사나 전설이나 사료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정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투킨티데스는 고대의 낭케라고 불릴 만큼 팩트 위주의 역사서를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펠로폰네스 전쟁사고요. 사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객관성을 나누는 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했고, 교훈적 역사관 나오면 수학사관이죠. 단점은 이제 사회경제적 면을 도외시 여겼고, 아테네 그리스 문화 서술을 외면했다. 그래서 전쟁의 경과에만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투킨티데스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투킨티데스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에 보면 이제 니비우스와 이제 폴리비우스를 보는데, 니비우스는 좀 문학적 서술을 이제 많이 했고, 폴리비우스는 로마 발전사를 저술하면서 좀 이렇게 그 역사 안에서도 좀 어떤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하고 연결돼 갖고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다음은 서양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거기 이제 보편적 법칙을 강조하는 게 헤겔인데, 헤겔은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요거는 폴리비우스와 연결되죠. 그래서 보편적 법칙, 여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투킨티데스는 낭케와 연결되고, 문학적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헤로도토스인데, 나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니비우스와 연결돼요. 그래서 니비우스 이렇게 가나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켄티데스의 역사서의 특징,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과학적인 비판의 역사 서술을 냈고, 자료를 엄밀한 검토를 하여 서술을 냈고,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해 서술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어떤 사실을 뺀 거죠. 그리고 교훈적 역사 서술을 냈고, 의견, 전설, 소문 등을 배제하고 직접 보고 드는 것들을 가지고 했고,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했다. 헤로도토스의 비판적은 이제 뭐냐면, 각종 보고나 견문을 깊이 확인하지 않고 수록됐기 때문에 무비판적이고 정확성이 없다. 이거 오탄데요.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 문학적 서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설이나 사료에 대한 비판이 결여됐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갖고 있는데, 일어난 사실로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당대가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알려면 좀 필요해요. 이런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볼게요. 이 보너스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따로 이제 전공 B하고 같이 설명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너스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좀 많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시간 배분상 같이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좀 숨이 벅차. 왜냐면 이걸 이제 한번 A형을 이제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 근데 A형을 녹음해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무너지는 기분이야. 왜냐면 그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 음성이. 그래갖고 그걸 2시간 동안 지금 계속 자세히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완전히 망쳐가지고 소리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녹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내장 마이크를 꺼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켜놓고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 잘 설명했는데, 지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지금요. 예. 자, 그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일단 보너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진나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앙코르와트를 이제 그 중국인들이 지칭할 때 진나이라는데, 그 다음에 원나라 사신이었던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쓴 경험 여행기예요. 그래서 그 고려도경과 서궁의 고려도경과 비슷한 것들인데, 그래서 그때 진남이 풍토가 예전에 기준에 나왔던 건데, 이때 진남은 어딜 뜻하냐면 앙코르 왕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드레이크가 제시한 역사가의 생각 습관에 반영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출처 확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그 답안이 있죠. 그걸 저자의 신뢰성이나 실피자의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들 고려해서 한번 쭉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재능 기분 문제에서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 기준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출처 확인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한번 출처 확인해서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이런 것들 당시의 상황들의 의문을 가지고 하고, 사조가 누구에 의한 건지 그 의도를 검토하고요. 학증은 이제 그 몇 개의 문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역사의 능숙성이 필요하고요. 맥락하는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도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걸 보는 게 이제 맥락화야. 그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사고는 그 후대 사가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1차사를 보고 각각의 비교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이제 그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가는 일반화, 나는 구체적 사실이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이제 뽑아낸 것이 개념이고, 개념을 서로 관계시켜주는 것이 일반화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충 자료를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화는 2개 이상의 사건이나 형상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관계죠.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 서술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제 관계시켜주면 남자 여자는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반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화의 이제 기능을 보면 인간의 행동과 그 관계를 설명해주고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구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 구조에 통찰력을 주어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다음 개별적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의 관계, 개별 사실들의 개념들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사고를 차원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보통 역사적 사고를 이제 향상시킨다는 말은 다 쓰이니까 모든 시면 다 쓰시면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개별 사실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반화의 이해를 함으로써 학습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슷한 사항들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죠. 일반화의 종류 보면 이제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제한된 일반화가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 전쟁은 뭐 반제국주의 반봉고적 농민운동이다. 근데 보편적 일반화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죠. 좀 더 수준이 높은 일반화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적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모든 지역과 이제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죠. 자, 구체적 사실과 일반화의 관계 개념은 상보적인 관계인데, 구체적 사실은 역사적 핵심 개념과 원리를 정당화시키고, 그게 빠질 경우에는 개념과 원리가 공존하죠. 핵심적 개념과 원리는 구체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죠. 만약에 핵심적 개념이나 원리가 없는 구체적 사실은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면요. 자, 가의 호일성은 일반화니까 일반화 호일성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자주 본 것처럼 뭐 개별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의 관계 혹은 개별 사실의 개념들과 관계를 설명해 주고요. 뭐 일반화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높여주는 거죠. 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사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사실을 기역과 니은에 적용해서 각각 말해보시오. 그래서 기역은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제한된 일반화죠. 그 다음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다. 보편적 일반화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그 사실들을 이제 적용하면 답에 제시한 것처럼 제한된 일반화 동학농민운동이 반제국주의 반봉고적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편적 일반화 적용되면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녹색책 기준을 이제 적어냈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답안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예문 자체가 녹색책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에 나온 예문들은 그냥,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답안이 될 수가 있지만, 채점 기준을 잘 모르니까 안정빵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것은 최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나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들 관계를 보면요. 자, 구체적 사실 일반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역할을 한다. 즉 오타죠.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구체적 사실 없는 역사 개념이나 원리는 공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일반화는 구체적 사실 의미를 부여해주고, 일반화 없이 구체적 사실을 서술한 것은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역사적 판단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이나 뭐 잘 안 보는 내용이야. 좀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긴가긴가 하는데, 일단은 딱딱 끊어져 있어. 그래서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안개에 두세요. 그냥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역에서 니은 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거 디귿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역에 들어갈 건 개연성이죠. 그래서 역사 사실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역사적 시체는 하나죠. 이건 떠온 상태. 이게 개연성이야. 그리고 개연성에서 이제 신비성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게 좀 믿음직하다 하는 넘어가는 상태가 신비성이야. 그래갖고 이제 기획 니은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개연성과 관련된 상황이나 알려져 있는 사실 토대를 판단하며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지 검토하는 그런 작업 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떠오르는 단상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이 신비성이 된다. 그러면
디귿의 확실성은 뭐냐면, 신빙성이 있는 가설이죠. 가설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다 하면 이게 역사적 사실의 최종적 해석이 되고 자신의 역사적 인식으로 굳어져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자신이 판단을 재검토하고 그 판단을 받아줄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내린 판단은 역사적 사실의 최종적 해석이 되며 자신의 역사적 인식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확실성을 가진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춘추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춘추시대는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내봤어요. 예, 그래서, 춘추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이 춘추시대에 관련해서 이제 5패가 나오죠. 5패는 제나항공, 진나, 문공, 초나라, 장왕, 월나라, 부천, 오나라, 함령.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이 또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이건 최초의 이제 그 5패 하나였던 제나항공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5패들은 어떻게, 그 당시 국제 질서를 장악했냐면, 여기 니은과 같이 일종의 맹세를 해요. 맹세, 우리가 맹세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맹세를 하고 손을 잡고 피를 바른 다음에 맹세의 내용을 읽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자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만약에 그 맹세를 깨면 조상신들이 그 뭐냐면 그 맹세를 깬 제후들 혼내준다, 멸망을 시킨다, 그런 관점이 깔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렇게 형성된 그 국제 질서를 뭐라고 하냐면 그 맹세를 통해서 하는 국제 질서다. 그래서 해맹적 국제 질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의 경제개혁 두 가지 쓰시오. 제나항공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동계에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정전의 경계를 없애고 정정제 예전에 토지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매겨 합리적인 세금 징수를 단행한다. 그래서 소금과 철공업을 발전시켜서 그 화폐를 주저하고 물가를 조절한다. 그래서 상공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국제질서는 해맹적 국제질서고요. 그래서 각국 간의 혈연적 연대의식이나 공동 문화의식, 그 동일종상을 제사를 지낸다는 주술적 종교관을 기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질서가 붕괴된 후에 강대국 지배 방식이 춘추 말기 때 등장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지배 방식이에요. 지방 방식이 아니라.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소국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곳에 현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하는 멸국 치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멸국 치연 방식은 이제 이때부터는 주술적 세계관이 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예전에 특정 국가를 멸망시키면 조상신이 와서 자기를 처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관념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국가를 말하고 국가를 말하고 그 자리에 현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3번 보죠. 보너스 문제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민사관과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한번 기출로 2번 나왔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그 기출은 이제 단독 문제 한 번 나왔고 그 아까 지금 언급한 드레이크와 관련돼서 출처학인과 관련돼갖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너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신민사관과 관련된 그 자료를 보충자를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신민사관의 목적은 이제 한국인의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한 신민지배를 합리화시켰고, 주도 조직은 초창기 때는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였다가 이것이 몇 번을 거쳐 조선사 편수에도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 그다음 조선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수회.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마무리 짓죠.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학회가 있는데 조선 편수회나 그다음 경성제국대 교수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일제가 이것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신민사관의 내용과 목적을 쓰고 기획에 편찬한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편찬의 목적은 이제 여기 내용은 타율성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일제 신민사관은 타율성론, 당파성론,
정체성론, 뭐,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항상 외세에 의해서 휘둘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타율성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발전 과정을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외세의 영향, 주로 중국이죠. 중국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다. 졌다고 주장했다. 여기 오타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게 한 거죠. 자, 그리고 기간은 조선사 편수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경제개발 계획안인데, 자, 경제개발 계획안과 관련돼 갖고 이제 이것이 이승만 정권 때 3개년 경제개발 시안을 마련했다가 장면 정권 때 5개년 계획안을 작성했다가 잠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대로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해요. 그리고 구후에 전두환 때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 계획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10페이지 표 보세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의 특징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포함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선장 위주의 정책을 지향했고 공업 분야 위주의 불균형 성장의 전략을 추진했죠. 1, 2차는 경공업, 3, 4차는 뭐 중화학공업, 그리고 정부 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추진했는데 경제 기회원을 이제 중심으로 했고요. 외자 도입에 적극하던 이제 자본 재원 조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1차부터 해서 5차까지 있는데 대략 이제 보면 1, 2차는 경공업이고 약간 이제 중공업을 이제 중화학공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3차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했고, 4차 때는 이제 뭐냐면 정점을 이뤘던 중화학 정점을 이뤘던 때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거기 보면 그 기획과 관련된 개발 계획 명칭 그래갖고 이제 장면 정권 때도 경제를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국토 개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토 개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도로나 교량 댐 같은 거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 시기, 이 니은 시기를 제가 이제 잠깐 거기에 안 쳤는데 거기에 이제 그 1차 개혁하고 1차 개혁만 니은으로 돼 있죠. 2차 개혁까지 좀 해주세요. 2차 개혁, 2차까지 니은을 이렇게 줄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니은 시기 때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떻게 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했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통해서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서 미국 자본을 유치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석유 파동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중동 건설 사업을 진짜 5.1달러를 벌어들여서 극복했다. 거기 밑에 5.1달러 이제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경기 불황, 그때 이제 유신치리가 파탄된 게 제2차 오일 쇼크죠.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 어려워지는 가운데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국 투자도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맞게 돼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연년대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년대기 방법은 주제 중심 방법이지만 시간의 역순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박하상탁 그 영화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장점은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현재와 과거사의 관련성을 분명히 인식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 현대사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단점 역사의 본질 그리고 오타네요. 할 수 있는 중간에 우자 빼시고 자 역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현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중심의 실용적 역사관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사회과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본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가판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와 함께 정기예고와 후기예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자, 배경을 보면 이 외구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명의 일본과 조공무역을 형성하죠. 무르마치 재정을 확보하기 또 아시카카 요시미스가 또 오랜만에 가반무역을 하고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그 경당사 이후에 끊어졌던 그 조공 책봉 관계가 다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초기와 중기 때는 막부가 직영한 선단을 중심으로 이뤘으나 오니에 난 이후에는 이제 오우치시, 그러니까 하카다 상인들과 호스카시의 그 지원받은 사카이 상인들이 독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상인 간의 다툼이 나는 영파의 난 때문에 일어나고, 영파의 난은 이제 그 당시 그 강남의 주요 항구예요. 여기서 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판무역 일시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됐지만 오우치시가 명나라의 무역을 독점하다가 이제 전국시대 때 오우치시가 멸망하면서 가판무역이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판무역과 이제 관련돼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사료 이외에 행해진 무역 형태를 말해보고, 가사료는 그 당시 이제 그 가사료는 이제 그 당시 그 명태조가 요시미스에게 보낸 사료인데, 이때 그 행해진 무역 형태가 뭐냐면 가반무역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왜구가 중국의 해안에 출몰해. 이때는 정기왜구야. 14세기 때니까 일본의 정세가 이제 남북조 시기 혼란기야. 무르마치 초기 때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 들어갈 지명은 영파예요. 영파. 그래서 이때 영파에서 이제 두 상인 집단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중국이 약탈까지 하죠. 그래서 가반무역 일시 중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왜구는 후기 왜구예요. 그래서 후기 왜구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 밀무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본과 국내 상점과 관련돼서 보면 그 무르마치 막부의 약화로 지방세율이 통제하지 못했고요. 대명 무역권을 둘러서 상인과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볼게요. 보너스 5 문제.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설명 스케치와 관련된 거죠. 설명 스케치는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번 내봤어요. 설명 스케치는 이제 햄필이 그다음에 자율론자, 간접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과학적 설명 방식이라고 했지만 좀 예매하죠. 예. 그래서 설명 스케치 또는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가가 이제 생략적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부분적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이 명칭이 붙여진 이유가 뭘까요? 설명 스케치는 설명에서요, 못하고, 초기 조건과 법칙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을 대충 모사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이제 과학적 설명이 되려면 각각 어떤 조치 없이 하나, 그래서 가는 생략적 설명에다가 저자 이론 법칙을 보충해주고요. 나는 부분적 설명에다가 뭘 하냐면 다른 초기 조건이나 일본 법칙을 추가한다면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게 오타인데 수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독일의 통일 과정 이렇게 있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봐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기 전에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페이지 12페이지 펴볼게요. 독일의 통일 과정. 거기에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통일 운동부터 볼게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처열 정책을 내세웠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강력한 무력과 중앙 권력에 의한 군국주의 독일 통일 정책을 내세웠고, 위의 기능을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이제 대덴마크 전쟁을 하죠. 슐레슈비아 홀스타를 점령하고, 여기가 이제 그 덴마크 남부 지역인데 독일인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연합을 해서 여기를 점령했지만 곧바로 이것 때문에 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이 나죠. 7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이 성립되고 남부와 여러 독일과 비밀 동맹을 결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죠. 보불 전쟁, 에모스 정부 사건을 기록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를 이제 패퇴시키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설립하게 되죠. 이때가 1871년인데 이때가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가와 나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 이렇게 있는데 일단 먼저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다가 먼저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덴마크를 통연 두 공국을 합병을 선언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덴마크 전쟁이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나죠. 그래서 이 전쟁은 프랑스 3세와 예상가자 실주. 이 실주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죠. 에모스 정부 사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당시 에모스 정부 사건을 해갖고 보불 전쟁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그 항복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나 가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기획 전쟁,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직접 외교적 활동과 전쟁 직후에 취해진 정치적 활동을 각각 쓰시오. 거기가 이제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답안 표시가 직전, 기획 직전 외교 활동, 그 다음에 기획 직후 정치적 활동, 니은이 아니라 기획으로 곤치세요. 자, 그 전쟁 이전의 외교적 활동을 보면 러시아와 프랑스에 접근해서 오스트리아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 절충했고 남쪽을 이제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공수동맹을 맺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력은 약해도 그 후방에 그 안정시킨 이탈리아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병력 분산을 이제 피할 수 있죠. 분산을 막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기획 직후에 이제 정치 활동을 보면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 프로이센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요. 비밀리에 남부 독일까지 이제 연방을 그 동맹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그 두 공국은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너스 문제 6번 볼까요? 자, 보너스 문제 6번 문제는 기획과 니은의 역사 계승 의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부여 계승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가엘 신화가 조작된 정치적 배경. 그건 이제 그 삼국사기에서는 시조 동명서왕이 고주몽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신화가 아니라 원래는 부유의 동명서왕 신화를 가져다가 그 고구려의 고주몽 신화로 바꿔쳤죠. 예, 함부 역조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여 유민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고구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계도왕의 국선 부분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니은의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출자 문제예요. 부여 출자 문제. 백제 출자 문제죠. 그래서, 백제가 고구를 거치지 않고 고구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건국시기의 백제 묘제는 고구려 개토의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부여 개토의 토강모였고요. 그냥 석청도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한 것은 4세기 후반 때 등장했고요. 백제의 건국세력은 온주 개토과 비교 개토의 고시가 아니라 부여시고요. 그 다음에 부여의 백제 왕의 친구가 어라라고 불렸고요. 백제는 동명왕의 제세 대상이 고구려의 고주몽이 아니라 부여의 건국시대 동명성화했다. 그러니까 성왕이 사비성을 천도한 후에 국군을 남부에 곤쳤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 좀 외우고 들어가세요. 예, 부여 계승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총괄평가를 이제 냈는데 총괄평가는 이제 예전 기출 모의고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겹치면 이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다 총괄평가가 들어갈 텐데. 겹치면 중간중간 비슷한 문제들 많으니까 차라리 이제 비슷한 문제들, 주제들은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문제를 이렇게 넣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그 프랑스 제3공화국이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상공화국 이전에 그 파리 고문 사건이 있었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여기 A형에서는 7번, 8번 이렇게 됐지만 그 뒤에 이제 그 B형에서는 보너스 문제를 따서 제3공화국을 이제 개간할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서계나 서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꼭 보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제3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 예, 13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자, 보면 상공화국의 성립 과정을 보면 이제 삼국 당시에 이제 왕당파가 분열됐기 때문에 공화파가 계속 명맥이 유지돼서 그 공화정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상공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있지만 실제 내각 책임제고, 양대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그 이합 집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지금도 그 프랑스는 그렇죠.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양대 정당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없어. 그래서 좌파여나 뭐 우파여나 이런 식으로 이합 집산을 갖고 내각이 구성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화 위기를 보면 블레젠 장군의 사건, 그 다음에 대통령 사이의 부정 사건, 그 다음 파나마 운하 사건, 드레푸시 사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드레푸시 사건이죠. 그래서 드레푸시는 이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 드레푸시 대위가 독일에게 첩보를 갖다 팔았다. 그래서 정보를 이제 갖다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드레푸시가 이제, 죄인은 아니고, 그 범죄를, 첩보 행동을, 첩자가 아니고요. 그 에스터네지라 갖고 이제 그 소정이 있어. 에스테 소정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들렸어하고, 분명히 그 사람이, 에스터네지가 이제 유죄임을 알고 있는데도,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드레푸시가 이제, 범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첩보 행위를 했다. 그래갖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공화파, 그 다음에 유죄를 주장한 사람은 보수파 카톨릭 군부,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에미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나는 규탄한다라는 편지를 썼죠. 대통령에게.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가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결과 드레푸시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돼요. 자, 드레푸시 사건 결과 이제 그 군부는 이제 숙청되고, 그때 군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고 왕당파 장교는 숙청당하고요. 공화파를 이제 대치하죠. 성직계 계급이 이제 세력이 쇠퇴하고요. 교회 학교가 폐쇄되고 나폴레옹 간의 협약이 철회되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제 성직자들에게 돈을 줬는데, 월급을 줬는데, 그걸 더 이상 안 주게 되죠. 자, 그럼 그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게요. 자, 가서는 이제 대통령에 보낸 사람은 에미졸라죠. 이 사람이 쓴 작품에 발견된 문학사조는 자연주의 철학인데, 자연주의라는 것은 이제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충실히 묘사하고요. 그걸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을 보태고 자연과학적 수법을 구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드레푸시의 유죄 선고를 이제 주장한 측은 어떤 세력이냐면 군부 교권주의자 왕당파예요. 예, 교권주의자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세력들이죠. 근데 이의 내용은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세속 분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결사법으로 교육과 사회산업에 교회 세력을 제고하고요. 정교 분리법에 의해서 교황과 나폴레옹 사이에 맺은 종교 하약을 폐기하고 카톨릭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봉급 지분을 중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을 볼게요. 8번은 파리 고문 사건이에요. 파리 고문은 그 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보불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보불전쟁 패하고 나서 그때 임시정부가 형성되고 국민방위군이 돼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자체적으로 파리를 사수하자는 그는 군대가 조직돼. 그래서 이제 그때 임시정부는 이제 독일과 하약을 맺고 그들 이제 물러나라. 월급 더 이상 이제 안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방위대들이
그 다음에 파리 시민들과 합세를 해갖고 파리를 장악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파리 꼬문이라는 그 자치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정부군에서 진압등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기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써보고 니은과 관련된 사건을 쓰시오. 자, 기획과 관련된 그 말은 꼬문이죠. 꼬문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그 지방 자치 그 공동체를 꼬문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꼬문이고, 니은과 관련된 차오판 패배는 그 앞에 있었던 보불 전쟁을 얘기하죠. 그 다음 파리 꼬문은 이제 주도했던 세력대 개혁 내용은 보면 이 내용은 노동조건 개선, 소유자가 포기한 공장의 접수, 협동적 생산과 급진적 교육개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르크스가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 자, 최초의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근데 이제 요건 마르크스 평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평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사회주의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자들보다는 주로 무정부주의자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자코뱅주의자들 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프랑스 혁명 때 상키르트 계층과 연결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기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이제 보죠. 9번은 메이지 헌법이죠. 그래서 메이지 헌법을 둘러싸고 어떤 대립이 있는가. 그리고 메이지 해석과 관련된 주권이동 해석과 관련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메이지 헌법을 이제 좀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배경 있고, 그 다음 메이지 정부의 대립 과정에서 다수파 독일식 모델을 따르는 이토 세력의 다수파와 그 다음 소수의 영국식 모델을 따르는 그 오꼬마가 대립했다가 결국 오꼬마가 이제 추방이 되죠. 이 사람이 또 자유민국운동에 또 가담을 하죠. 자, 메이지 헌법은 이제 이토 시도부미가 이제 마련한 독일식 헌법을 바탕으로 했고, 권력구조상 그 상권 분리는 돼 있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컸고, 청왕권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청왕이 신임해서 군주, 초헌법적인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왕의 권한을 법에 명시해놨어. 이 때문에 뭐냐면 이것 때문에 주권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국위에 구성해서 이제 이원제를 채택했죠. 그래서 그 기조권하고 중의원, 예산 성립권, 법률 제정 등등등 이런 권한도 있고요. 중의원 선거권은 이제 초기 때는 제한 선거였어요. 그래서 25세 이상의 남자들만 항쟁되었고 낸 건데, 그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보통 선거 바꾸죠. 1920년대에.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헌법을 제정한 과정에서 대입된 위견안, 이거는 뭘까요? 네, 독일식 모델과 영국식 모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기획과 니은은 이제 기획은 청왕 주권설, 그 니은은 그 청왕 기간제설 여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청왕 주권설 같은 경우에 모든 주권은 청왕에 있으며 청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다음 니은은 이제 국가의 권한을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간제설 이렇게 청왕 기간제설 이렇게 있는데, 독일의 국가 법인화설을 따라서 최종적인 주권의 소재는 탈인권화된 국가법인에 있고요. 청왕은 이제 국가법의 한 부분의 헌법기관이다. 자, 이게 이제 주권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자,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청왕 주권설과 청왕 기간제설이 있죠. 그래서 메이지 헌법 양명성, 청왕권의 전제 권력의 정당성과 청왕이 헌법기관이 그런 것들 이제 해석 문제에 따라서 청왕 주권설과 청왕 기간제설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청왕 주권설은 모든 주권이 청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청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청왕 기간제설은 그 독일의 국가법인서에 따라 최종적인 주권은 탈국가된 국가법인이 있는 거야. 청왕도 국가법인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자연인이 아니라 뭘로 보죠? 헌법기관으로 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왕도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왕 기간설이 이제 주요 관점이었는데, 나중에 대공황이 끝나고 대정민주주의가 끝나면서
군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익과 군부들이 이제 그 민노베의 이제 청왕 기간제에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카다 내각과 압력을 줘서 국채 명징을 발표하죠. 이때 국채 명징은 청왕의 통치권의 주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야. 그래서 각종 법률에다 그 뒤에다가 국채 명징을 명시하도록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되었고 청왕이 육해군 통수를 한다. 그러니까 통수권과 관련된 건데 원래 통수권은 이제 그 청왕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고. 근데 대통령 청왕이 모든 통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죠. 위임을 하죠. 그래서 군령권, 군정권 이렇게 하는데 군령권은 이제 주로 뭐냐면 육해군에 위임하고 군정은 이제 작전, 용병 여기 예산 관련된 내용이니까 행정부에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나중에 그 시대하나 외교할 때 이제 군축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군부에서 우리가 위임받은 그 뭐냐면 군수권을 이제 통수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통수권 간번 문제인데 이 통수권 간번 문제가 이제 대한국어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샬리 프랑크 법전과 관련된 거예요. 상속법과 관련된. 그래서 샬리 프랑크 법전은 이제 그 게르만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게르만법이 예전에 그리스 로마법하고 대비해갖고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한번 보면 거기 6번과 관련된 것은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예. 그래서 이걸 권해가지고 이제 왕위계승 분쟁이 유럽에서 이제 2번 일어났는데 그 사례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프랑스 왕위계승 분쟁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하고 필립 6세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필립 그 앞에 이제 카페 왕조가 있었죠. 그 카페 왕조가 그 필립 4세 이후에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아들 3명이 연달아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죽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직계혈통이 없으니까 반계혈통이 필립 6세가 즉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립 4세 외손자가 나도 이제 더 직계다. 필립 4세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100년 전제 됐는데 그때 필립 6세가 내걸었던 논리가 그 당시 에드워드 3세 외계 어머니 쪽이기 때문에 외가기 때문에 안 된다. 왕위계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다음 5세 왕위계승 전쟁도 이제 그 당시 칼 6세가 살리법 상속법에 부정하고 특별조처 마리아 테레지 왕위계승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드니가 시비를 걸면서 된 거죠. 그래서 5세 왕위계승의 한 원인이 되는데 하나의 핑계에 불과해요. 이때는 이미 그 로마법이 정착되고 이제 근대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중세법인 게르만법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프로이드니가 이제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억지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